지금 다들 이제 부동산 이제 그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대부분이시죠. 그래서 뭐 한 번쯤은 제가 이제 그 사장님 모시고 강의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항상 걸리는 게 요 분양 대상자 그리고 또 다물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사건 사고가 좀 터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뭐 용산 쪽에서도 아마 최근에는 아닌데 아마 작년도에 다물권 문제 때문에 좀 시끌시끌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수한 사람이 분양권이 없는 겁니다.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가끔 뉴스에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만 실제 당사자들은 재산권 요즘에 그게 뭐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라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원리하고 사업성. 아무래도 또 나름 부동산 중개 쪽에서는 뭐 저보다는 아마 전문가 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또 정비 사업과 접근해서는 이게 분담금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사업 단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고, 또 조합원들은 또 주변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추정 분담금이 어쩌고 저쩌고 또 이게 앞으로 얼마가 이게 더 오를까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나 또 민감한 게 뭐냐면 우리 단지는 우리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의 절반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익률이 훨씬 높아.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하필이면은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여기는 조합원 분양가가 낮으니까 분담금이 굉장히 낮은 편이야. 근데 사실은 까보면 안 그렇거든요.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내용은 이제 정비사업 기본 개념인데 요거는 되도록이면은 우리 양천구청 우리 유튜브 채널 있죠.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 강사님들이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뭐냐, 재건축 사업이 뭐냐, 도시정비법이 뭐냐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아니어도 솔직히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요거는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요 페이지만 좀 볼게요. 요거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복병으로 걸리는 게 재건축 부담금이에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단지는 우리 단지는 조합원 한 명당 대지 지분이 커.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아. 사업성이 좋죠. 대지 지분이 넓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존에 깔려있는 용적률보다 새로 신축할 용적률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 사업성이 높다는 건 뭐죠? 분담금이 작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뒤에는 뭐가 있냐? 뒤에서 살그머니 웃고 있는 악마가 하나 있어요. 그 악마 이름이 재초안이라고 하고요. 정식 명칭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성이 정말 좋다 저 단지 그러면은 항상 걱정할 게 재초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개념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보통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는 개념입니다. 앞으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 시점에 얼마가 될 거야. 아직은 몰라요. 준공이 안 됐으니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추정 가액이 만약에 30억이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조합원 가격은 10억밖에 안 돼. 그럼 20억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를 개발 이익이라고 정부는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억울하죠. 야, 이 30억짜리 짓기 위해서 우리는 개발 비용이 들었어. 뭐가 들었죠? 공사비 들었고 또 각종 뭐 설계비 이런 거 다 들었습니다. 금융비용 들고 빼줄게. 뺍니다. 개발 비용. 자, 빼주면 됐지? 라고 했는데 또 억울하죠. 왜? 우리만 올랐어? 우리 재개발 재건축 안 하는데도 올랐잖아. 그러면 그 지역에 아파트 가격 오른 것만큼 그것도 빼줄게. 자, 다 뺐습니다. 다 빼서 남았더니 10억이 남았어요. 10억이 됐어요. 그 한 사람이. 10억이 되면 제초한 공식 중에 2억 8천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7억 2천만 원이죠. 7억 2천만 원에 50% 내놔. 요게 재건축 부담금이에요. 무섭죠? 근데 뭐 지금 말씀드린 예시처럼 무슨 그 개발이익이 20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흔치 않아요. 근데 발생을 합니다, 실제.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지금 이제 반포권 같은 경우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실제
이거 다 빼고 개발이익도 빼고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다 뺐더니 그래도 7억 8억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 사람당 3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나올 수 있는 분이 생겨요. 자, 이거는 어지나다가 틀어요. 그렇다고 자, 서울, 서초, 반포, 강남에 있는 게 다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왜 똑같은 단지인데 어떤 경우에는 3억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1억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기에 따라 다르고 또 하나는 종전에 재고 조합 설립하기 전에 이 아파트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야.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그 대치동 음마 같으면은 재건축 조합 설립하기도 전에 이미 가격이 치솟아 올라 있었습니다. 이건 개시 시점, 조합 설립 민가 시점 자체가 너무 올라 있으면은 사실은 그 중간 시점에서 차이가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제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넘어갈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는 지금 이 집에 10년째 살고 있어요. 아니면 20년째 살아요. 라고 한다면은 또 경우가 달라져요. 20년 이상 살면 어떻게 되죠? 70% 감면이 들어오고요. 10년 이상 살면 50% 감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감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요거를 제가 요것만 설명하려고 그러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 정도로 제초안이 있다. 항상 요거는 공부하셔라 쪽으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의 종류, 뭐 시행 방식 이런 것들은 뭐 되도록이면 앞선 뭐 강의 내용이나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고요. 자, 중요한 거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하고 사업성은 이것도 역시 유튜브 채널에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요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이 뭘까? 이거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소유자 분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면은 물어보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 정비업체 직원들도 얘기 못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누구나 이런 얘기해요. 뭐 종전자산 평가에다가 비료율을 곱해서 그거랑 또 조합원 분양가 차익을 곱하면은 비료율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하지만은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죠. 복잡하기만 하고 그리고 그 공식대로 한다 해도 비료율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분담금은 뭐냐 하면은 그냥 공사비예요. 이 사업을 하는데 평당 1,000만 원이라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뭐 각종 행정용역비 이런 게 평당 1,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분담금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이 집 한 채를 철거하고 자 3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3층짜리 건물은 일반 다세대 건물은 지하주차장 안 파죠. 그냥 1층 필로티 올리고 위에 3층 짓습니다. 근데 아파트라고 한다면 지하를 파죠. 자 지하 팝니다. 지하 얼마큼 팔까요? 지하 면적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그 지하 부분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는데 지상 면적이 100이라고 한다면 지하는 약 60 정도가 지하에 들어가 있어요. 많죠. 또 우리 단지는 좀 고급화 개념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그 얘기는 주차 대수를 세대당 1.8대 2대 이상 가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 지하 면적은 지상 면적의 한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해서 연면적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고 합해서 만들어진 연면적 곱하기 공사비 단가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지상 3층짜리 건물 짓는데 연면적이 어떻게 돼요? 지상은 250제곱미터, 지하는 150제곱미터, 4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공사비는 여기다 곱합니다. 사업비는. 분양가는 어디다 곱해요? 분양가는 요 위에만 곱해요. 지하주차장은 솔직히 분양받으면 따라가죠. 그래서 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평당 1,600만 원. 그러니까 서울은 이럴 일 없지만 자, 지방을 갔어요. 지방을 갔는데 분양가는 평당 1,600만 원이다. 라고 하고 공사비하고 사업비 다 했더니 평당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평당 600만 원 차이 나죠. 근데 600만 원의 개발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지가 않습니다. 왜? 개발이익은 제로예요. 분양 면적 평당 1,600만 원은 연면적으로 한 사람은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분양 면적은 위에 것만 가지고 하니까. 근데 자, 1,600만 원을 지하주차장까지 다 합하면은 분양가는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업비가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했죠, 공사비. 그 얘기는
아무리 지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이나 이제 뭐 여기 목동, 양천, 신월, 신정 같으면은 분양가 수준이 높죠. 높고 공사비는 서울이나 뭐 지방이나 똑같아요. 그 차이 때문에 사업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요렇게 건물을 짓고 자, 근데 이 건물 짓는데 만약에 10억이란 돈이 들어간다 치면은 그 10억 누가 내죠? 여기 원 소유자가 냅니다. 요게 분담금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비례율 따지고 다 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분담금이에요. 그런데 너무 커요. 새로 짓는 게. 필요 없으니까 3층 일반한테 팔자. 이렇게 됩니다. 파는데 뭐 예를 들어 짓는데 아까 10억이라고 했는데 12억이라고 치고요. 3층을 8억에 팔 수 있다. 그러면 3층 누가 팔죠? 여기 소유자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자가 지상 1, 2층을 분양받는데 들어가는 돈의 합계는 총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 수입입니다. 12억 빼기 8억, 4억이죠. 4억을 A, B가 내면 돼요. 나눠서. 이게 분담금이에요. 그러니까 분담금의 정체는 총사업비, 그다음에 일반 분양 수입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빠진 게 뭐죠? 조합원 분양가가 없죠. 조합원 분양가는 필요 없어요. A, B가 야 우리 분양가 얼마씩 할까? 야 평당 1억 할까? 에이 뭔 소리야 2억씩 하자. 평당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내는 돈은 4억은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분담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조합원 분양가를 자꾸 얘기하고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A, B가 내는 4억을 서로 나눠서 내야 돼요. 우리끼리 그냥 야 반씩 내자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겠죠. 근데 A는 2층을 분양받고 B는 1층을 분양받았어요. 자, 누가 비싸죠? 2층이 비싸죠. 그럼 누가 더 내야 돼요? A가 좀 더 내야겠죠. B는 덜 내도 되죠. 4억에서. 예를 들어서 A는 2억 2천만 원을 내고 B는 1억 8천을 낸다. 이렇게 서로 뭔가 차등이 있어야죠. 그 차등을 만들기 위해서 게 뭐다? 조합원 분양가. 내는 돈은 똑같아요. 조합원 분양가 차등 때문에 내는 돈이 서로 합리적으로 분개가 되는 겁니다. 종전자산은 뭘까요? 종전자산은 자 A, B가 이게 만약에 이제 다세대 건물로 해가지고 뭐 A, B는 2층, A는 1층이라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면적이 똑같거나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층수에 따라 2층이 더 비싸죠. 아무래도 단독주택 1층보다. 그러면 가치를 더 많이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출자 지분을.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종전자산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면은 조합원 분양가는 누가 분양받은 결과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내야 될까? 전체 금액에서.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종전자산은 출자를 많이 한 사람은 덜 내야 되고 출자를 적게 한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에서 다세대 주택 소유자 작은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 가면 돈을 많이 내야죠. 왜? 출자한 게 작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땅이 크거나 이런 사람들은 출자액이 많으니까 돈을 덜 내도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종전자산은 필요한 거고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는 의미가 없고 서로 균형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셨죠? 결론은 이겁니다. 분담금은 총사업비 위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는 건들지 말자. 필요 없다. 어디가 조합원 분양가는 야, 옆 단지는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 60%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는 80% 받아가지고 80% 계획이 돼서 분담금을 높게 하느냐 이런 민원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총액은 똑같으니까. 분양 요거는 이제 사업성에 대한 지역성은 말씀드리니까 요건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했죠. 1,600만 원과 1,000만 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비례율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비례율이 높으면 좋은 줄 알고 있고 낮으면 나쁜 줄 알고 있어요. 자, 이거는 작년 3월 달에 제가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구역은 재개발이었어요. 2018년도 좀 오래된 때에 조합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전자산, 기존에 살고 있는 토지 건축물의 가격 추정한 게 1,800억이었어요. 종자산은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 전체와 일반 분양 전체 총 매출입니다. 그때 추정한 게 3,800억. 그때 당시에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이런 걸 다 했더니 2,000억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 비례율은 아직 안 나오는데 계산해 보면요. 요
종전자산, 그러니까 조합원들, 토지인 소유가 출자한 금액 있죠. 출자한 토지, 건물, 이거의 가치 전체가 분모가 돼요. 분자는 뭐가 있냐면 총 매출 빼기 사업비, 보통 개발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800억 빼기 2천 하면 1,800억 있죠. 이게 분자예요. 분모에 요거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비율을 따지면 1 곱하기 퍼센트로 하면은 100%, 비례율 100%짜리예요. 요게 2024년도에 다시 분양 신청하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심의에. 자, 종전자산 평가액은 2,200억이 됐어요. 아무래도 2018년보다 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달라졌겠죠. 올랐습니다. 2,200억으로. 종우자산 분양가도 올랐죠. 일반 분양 올랐죠. 그다음에 그 조합원 분양 올랐죠. 다 올랐습니다. 3조 5,300억이 됐습니다. 얼마 올랐냐? 1,500억이 올랐습니다. 사업비도 올랐어요. 공사비 많이 올랐죠. 공사비가 옛날에 2,000억을 추정했는데 3,000억이 됐어요. 1,000억이 올랐습니다. 자, 비례율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모에 종전자산 2,200억이 있습니다. 분모에. 그다음에 분자에 종자산가액 빼기 정비사업비 빼면 2,300억이죠. 그럼 2,300억 나누기 2,200억. 1이 넘죠. 퍼센트로 하니까 103%. 자, 비례율이 100%였던 게 103%가 됐습니다. 3% 올랐습니다. 자, 사업성이 올랐을까요? 자, 이것만 보면 사업성이 올랐다고 얘기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분담금 올라갔겠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왜 그럴까요? 자, 분명히 비례로 올랐어요. 근데 좀 전에 그 얘기했죠. 분담금이 뭐라고? 총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 수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역은 일반 분양이 3분의 1 정도가 일반 분양이에요. 나머지는 조합원 분양이고. 자, 매출이 1,500억이 올랐는데 이 중에서 일반 분양 오른 건 500억입니다.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조합원 분양가가 오른 거예요. 조합원 분양가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분담금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일반 분양이 500억 올랐죠. 이것만. 그러면 사업비는 1,000억. 자, 500억이 마이너스 발생한 거예요. 500억을 조합원이 500명이에요. 한 명씩 나눠야죠. 추가 분담금 1억씩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죠? 비례율만 가지고 사업성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계속 한 개 사업장에 대해서 추정 분담금 심의는 조합 설립 전에 한 번 하고 사업 시행인가 전에 하고 분양 신청하기 전에 합니다.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례율은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고 오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분담금은 오릅니다. 그래서 비례율 올랐다고 분담금이 내려간다 이렇게 하신 것도 오해입니다. 그럼 뭐죠? 비례율 자체가 뭔데? 우리는 비례율을 사업성 지표로 알고 있지만 사업성 지표라고 100%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뭐냐 하면요. 목적 자체가 사업성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재개발 사업인데 자, 원래 토지 건축물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종전자산. 그리고 이걸 개발해서 저렇게 만드는 사업을 합니다. 5천억 규모예요. 자, 총 매출. 이 안에는 조합원이 분양될 게 있고 일반에 분양될 게 있어요. 합해서 5천억이에요.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가 3,100억 들었어요. 자, 그럼 개발이익이 1,900억이 됐습니다. 이 종전에 토지 건축물 갖고 계셨던 분들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이 1,900억이 된 거예요. 개발이익이. 자, 그런데 여기 살던 분이 100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눠 가져야죠.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 출자한 만큼. 왜?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누가 출자를 많이 했으면은 그 비율만큼 개발이익이 나눠 갔죠. 출자한 만큼. 그럼 뭘로 출자한 걸 구분할 수 있어? 감정평가를요. 토지 건축물이니까.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그 6억 원이라는 감정평가액이 나왔어요. 6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가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출자액을 봤을 때 전체 금액에서 몇 퍼센트에 차지하느냐가 중요해요. 종전자산 총액은 2천억이었고요. 6억 나누기 2천 하니까 0.3%입니다. 이 0.3%가 중요한 거예요. 0.3%니까 나는 그럼 개발이익에서 0.3%에 내가 권리가 있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00억의 0.3%는 5.7억입니다. 5.7억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돈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근데 보통 법에서는 돈으로 가져가지 않고 아파트로 가져가죠. 아파트로 가져가려 했더니 제일 작은 게 6억짜리야. 자, 이거 가져가겠다. 근데 돈이 모자르잖아요.
얼마? 2.3억 모자라. 이건 돈 내이죠. 이게 분담금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비율이죠. 0.3% 비율. 근데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조합에서는 조합원 한 명한테 분양 대상자한테 비율이 몇 프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죠. 평가액이 얼마입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례율이 얼마라고 얘기해요. 자, 이 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자, 그래? 그러면 여기다 선을 하나 쫙 긋고 비율을 나눴더니 95%입니다. 내 평가액만 알면 6억 곱하기 비율 하면은 5.7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까처럼 이거 비율 할 필요 없이. 그래서 필요한 게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례율 정체가 뭐죠? 총 분담금을 합리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나누기 위한 게 비례율이라는 거예요. 사업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물론 똑같은 종전자산 평가하고 똑같은 그 사업 계획이 변치 않는 거에서는 단기적으로 비례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아, 비례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리고 특히 비례율이 낮아지는 거는 어떻게든 사업성이 나빠지는 겁니다. 비례율은. 다만 근데 100% 비례율이냐 80% 비례율에 따라서 100%고 80%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100% 여기는 80%예요. 근데 분담금이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만 가지고 확신할 수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은 동의를 받으려면 높은 게 좋겠죠. 자, 그게 이제 비례율 내용이고요. 자, 그럼 비례율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 요 그림을 도식한 게 요겁니다. 분모의 종전자산 평가, 분자의 일반 분양 수입 플러스 조합원 분양 수입 빼기 총사업비, 요게 비례율 공식이에요. 공식인데 이 중에서 일반 분양가하고 총사업비는 뭘 나타내냐면 조합원 총 분담금을 나타냅니다. 요 두 개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가하고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 총 분담금을 결정한 요소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왜 필요하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얘를 포함시켜서 비례율을 만드는 것. 그리고 조합원한테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게 이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변형해 볼까요? 자, 우리가 뭐 한 30년, 40년 전으로, 5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를 보면요. 우리가 방정식 나오죠. 자, 여기서 일반 분양가를 뒤로 한번 보낼게요. 뒤로, 수식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뒤로 갔으니까 조합원 분양가 빼기 총사업비 더하기 일반 분양수익이 되겠죠. 근데 뒤로 보낸 상태에서 가로를 한번 쳐봐요. 가로. 이렇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에 빼기 가로치고 총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 수익 가로 닫고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총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 수익은 뭐다? 총분담금. 그럼 비례율 공식은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모는 똑같아요. 분자는 조합원 분양가 총액 빼기 분담금 총액. 요게 비례율 공식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얘가 이 종전자산값 조합 분양가를 백날 조정해봐야 얘는 어차피 고정값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담금 총액은. 그래서 요 개념 자체만 이해하시면 아, 분담금이 뭐다 이런 거 알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사례인데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게 자, 유의사항만 잠깐 보고요. 자, 조합원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게 한다고 해서 조합원 부담이 작아지는 게 아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낮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왜? 법에 조합원 분양가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양 대상자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합원 분양 대상자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정평가 법인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조합원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위해서 조합 정관에다가 집어넣고 총회에다가 얼마에다가 백날 해봐야 도정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조합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한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법에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조합 내에 의견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객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 종전자산 평가액이 10억이에요. 비례율도 10억, 비례율 100%. 제 권리가액이 10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빼기 제 권리가액은 분담금이죠. 근데
분양가도 10억, 종전자산은 10억, 그다음에 비례율 100%니까는 권리가 10억이죠. 분담금 한 푼도 안 내고 10억짜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한편 1억짜리가 있다. 1억짜리 조합원. 자, 그분 입장에서는 비례율 100%면 권리가 1억이죠. 이분도 10억짜리를 가. 9억이라는 분담금을 내고 10억짜리를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분양가를 10%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10억짜리가 9억이 되죠. 그죠? 9억이 되면은, 자, 우리 공식에서, 이 공식에서 조합 분양가를 내리잖아요. 그럼 비례율이 뚝 떨어져요. 비례율이 10%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 15%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면 조합 분양가를 10억에서 9억으로 하는 순간 비례율이 85%가 된 거예요. 10%만 떨어지면 15%가 떨어져서 85%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래 종전자산이 10억이었잖아요. 평가된 게. 이제 권리가 얼마가 될까요? 곱하기 85% 하면은 8억 5천이 됩니다. 그럼 8억 5천 오고 분양가 9억 하고 분담금이 5천만 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원래는 안 냈어요, 제가. 분양가를 내리니까 분담금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1억짜리는 어떻게 돼요? 1억짜리는 자, 비례율이 85%가 돼가지고 제 권리가가 8,5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분양가가 10억인데 9억이 됐죠. 그래요. 9억 빼기 8,500만 원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분담금이 줄어들었어요. 여기는.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고 총액 내에서.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반 시세나 조합원 분양가에 근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평가사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의 제기할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유의사항이고요. 그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유의하셔라. 자, 요거 사업성에서 중요한 거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합원 분양. 원래 이제 조합원 분양은 요것만 가지고 사실은 어디 설명을 하면 3시간, 4시간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뭐 3시간, 4시간 한다고 또 3시간이나 4시간 들으신 분이 공부를 하고 다 숙지했다. 이렇다고 장담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핵심만 좀 어렵지만 핵심만 좀 설명드리는 걸로 편집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먼저 아실 게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뭐고 조합원이 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거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구분집니다. 재개발하고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통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구분이 잘 안 돼요. 다 재개발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택 정비인데 거의 없죠.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거.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많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은 재개발하고 같이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이에요. 또는 그 지상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어떻게 되냐?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됩니다. 바로 동의를 하지 않아도 그냥 조합원입니다. 재개발은 강제로. 재건축은 어떠냐? 건축물 그리고 부속 토지 소유자 엔드예요. 나는 건물만 갖고 있다. 그런 경우 있죠. 예전에 강남에 관악구에 강남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뭐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 6층 아파트였는데요. 맨 1층이 토지 지분이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관리 처분할 때 그 토지 지분 없는 소유자, 건축만 소유자분들한테 조합원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소송에서 무효 처리가 돼 버렸어요. 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한테 분양했다고. 왜 없었을까요? 등기상 그분들은 대지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조합원이 아니잖아요. 재건축은 토지 소유자 개념할 때 건축물과 토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부속 토지. 물론 뭐 여기 건물 있고 저기 생뚱맞게 다른 부속 토지가 아닌 토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도 달라요. 재개발은 그냥 토지 소유자면 그냥 강제로 조합원이에요. 나 하기 싫어도 조합원입니다. 근데 재건축은 동의를 해야 조합원이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 자체가 아니에요. 이게 다릅니다. 그럼 이거를 분양 자격과 연결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재개발은 토지임차 조합원한테 이제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한 개 토지나 한 개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조합원으로 봅니다. 일조합원. 그리고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는데 1세대에 속한다. 그래도 일조합원으로 봅니다. 일조합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하나의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 일조합원.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 얘기 뭐죠? 한 채만 준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 사항이에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또 이제 고민할 게 있습니다. 아직은 뭐 양천 쪽에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지만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장 현황에 따라 다른데, 자,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개발지구 건축을 산 사람이 문제가 돼요. 산 사람이 분양권이 안 나온 경우가 있죠. 어떻게 안 나오냐면, 자,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산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안 나와요. 그럼 분양 못 받는 거죠. 재건축은 더 심해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산 사람은 분양권이 안 나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아직은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지만, 자,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죠.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양천도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 안 됐으면 좋겠지만,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소유권을 너무 많이 제한하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선의의 토지 소유자는 보호하겠다 해서 예외사항을 만듭니다. 1가구 1주택 단기 소유한 자로서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가능해요. 이 사람들한테 샀다. 그런 사람은 또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 확인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뭐 1가구 2주택은 국세주택 1가구 1주택. 자, 이거는 그 지방세 납세 증명서나 뭐 국토부 전산제를 통해서 1가구 1주택 확인이 가능하고요. 소유기관은 뭐 등기부등본이나 대장, 거주기관은 등본 초본으로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다 제출되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자, 도시정비법 제 39조 제 1항 2항에서 정리된 내용이니까 이걸 한번 법령집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뭐 법령집 안 갖고 있어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예외 조항이 있었죠. 투기과열지구에서 어떠한 경우에, 자, 10년 보유 5년 거주 여기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물론 이건 무조건 이건 기본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을 채운 사람한테 사는 사람은 조합원 될 수 있어요. 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자, 이거는 좀 복잡한데, 조합 설립 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 구역이. 신청 자체, 신청입니다. 인가가 아니고. 거기서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사람이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때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내용들이 유사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 권리 산정 기준일. 이게 지금은 좀 편해졌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 예전에는 신통 나오고 공공 재개발 나오고 이건 나오면서 권리 산정 기준을 아예 그냥 어떤 특정 날을 못 박아두고, 그러니까 막 복잡했습니다. 언제 지정된 거는 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 복잡성 자체가 그냥 일반화돼 있죠. 뭐 단순해진 건 아니고요. 일반화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그 권리산정 기준 같으면은 이렇게 구청장 추천일이나 고시기를 해버립니다. 차라리 권리산정 기준 자체를.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면 돼요. 아, 이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이 언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볼까요?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일 또는 따로 정하는 날. 기본은 뭐죠? 정비구역 지정일이 원래 기본인데 요즘은 신통하면서 다 따로 정하죠. 따로 정하는 날입니다. 고시합니다. 신성통합기획. 서울은 다 신통으로 뭐 대부분 가니까, 자, 별도 요청일 고시합니다. 아, 이게 후보지 추천일이냐 별도 요청일이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고시합니다. 언제라고 딱. 모아타운도 마찬가지로 고시합니다. 고시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권리산정 기준일이 어떤 거와 연관이 있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다음 날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시되는 날, 고시 있으면은 그 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 산정한다. 어떤 경우에
여러 개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한 개 필지를 자른 것 같으면은 등기 접수를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자르고 있는 과정이라면 등기 접수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분양권 자체가 자르기 전으로 나옵니다.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집합 건물을 나누는 때 집합 건물로 전환하는, 만약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요거 특히 이제 소규모 재개발에서 다세대 주택 전환 안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집합 상가도 있습니다. 상가 역시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유 부분 분할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에서 구속하는 건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이건 투기 세력으로 보고, 이게 권리 산정 기준일이고요.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뭐 신통계획 같은 경우는 쭉 있죠. 이게 구역명이 쭉 있고 보시면 언제가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이렇게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 고시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분양권 여부를 체크합니다. 장기 역세권 역세권 장기 전세 역시 고시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역세권 주택 있죠. 역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시를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뭐 조합원 개념, 권리 산정 기준 이런 거에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분양 대상에 대해서 이제 앞선 개념을 적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분양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원칙 1세대 1공급, 이게 원칙이에요. 1세대를 한 명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물건 하나를 갖고 있을 때 하나 공급, 인원수가 아니라 물건 중심 공급. 자, 이게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이에요. 에도 불구하고, 예외는 항상 있죠. 불구하고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했지만 조례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를 했지만 한 사람이 굉장히 큰 면적을 갖고 있는데 분양권이 안 나오면 억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조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무조건 조례를 본다. 그리고 조례하고 또 어디를 보냐? 또 볼 거는 이제 서울시나 이런 데 지리외 신집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정보몽땅 들어가시면 지리외 신집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의 경우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가능한다. 여기는 어차피 서울 뭐 경기권은 다 과밀 억제 권역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하는 경우에는 수만큼 공급한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경우의 수는 거의 없습니다. 자, 종전자산 평가 범위 또는 종전주택 주거전용 면적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범위 내 2주택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1주택은 자, 2주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4평, 25평으로 받아야 되고요. 이전고시일까지 그러니까 준공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 전매 금지에 해당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분쟁이 좀 많이 있긴 한데 그다음에 또 과밀 역제권역 내 재건축은 뭐 3주택까지 가는데 뭐 이거는 뭐 거의 다 2주택 범위 요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재건축 단지를 3주택까지 개인 한 사람이 한다는 것 자체는 뭐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이런 경우 거의 없죠. 그러면 요거가 중요하죠. 특히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 주택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런 일이 많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의 경우 제가 60평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등본 보니까 60평으로 돼 있어요. 평으로 안 나오고 이제 제곱미터로 나오겠죠. 6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34평 하나 하고 뭐 한 25평 하나 가져가면은 60평 되죠.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한 거는 이제 공급 면적이죠. 전용 면적을 따져야 돼요. 옛날 아파트가 60평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게 몇 평일까? 물론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전유 면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 보니까는 55평이야. 굉장히 크죠. 자, 55평이면은 전용 면적 뭐 예를 들어서 20제곱미터 하나, 35제곱미터 하나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전용 면적 치면은 범위에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확인해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등기부등본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건축물 대장을 봐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소유권은 등기부, 그 다음에
건물은 대장, 공부 이렇게 구분해서 검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아무리 전용 면적 본다 하더라도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은 그거 안 보고 뭘 보냐? 건축물 대장을 보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이 보니까 이게 옛날 게 이기돼 가지고 희미해. 그럼 상세를 누르면은 다 나오죠. 자, 전용 예를 들어 옥탑 다 나오죠. 그 중에 잘못 이기된 옥탑이 다 빼버립니다. 빼고 나서 주거 전용 면적만 끌고 오는 겁니다. 종전도 마찬가지고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보면 등기부 등본은 전유면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옥탑이나 계단지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전유면적 들어간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 빼야 돼요. 뭘로 봐야 되냐?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이 좀 애매하다. 과세 대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주택까지 가능하다 이 말씀 드렸고요. 이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74조인가 5조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76조네요. 76조를 한번 쭉 보시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1세대 2주택을 주는 경우라든가 재건축해서 상가조합원을 아파트로 주는 경우에 간혹 조합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주택은 일반 분양가로 공급하겠다. 총액 결의까지 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런 얘기했죠. 조합원 분양가라는 말 자체는 없다고. 뭐라고 돼 있냐면 분양 대상자별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감정평가로 한다고 따라가 있죠. 그래서 한 채를 일반 분양으로 준다. 도정법 위반.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일반 분양가로 준다. 도정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의하셔야 돼요. 참고로. 가끔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위반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 조례. 자, 분양권은 뭘 본다? 조례를 봅니다. 조례. 법은 원칙의 주요 내용으로 정해져 있고 세부 내용은 조례입니다. 자, 아까 그 얘기했죠. 한 개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 대상이 된다는 게 법에 있었죠. 보겠습니다. 거기 요 내용입니다. 제6호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이 1토지 공유 시 도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 가능하다고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붉은 글씨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자, 구역 내에 종전 토지라는 거는 내가 여기 필지를 3개 갖고 있습니다. 3개를 합친 면적이 90제곱미터 넘으면은 줍니다. 반대로 뭐죠? 90 미만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내가 토지만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조례상에서는 기본적으로 90제곱미터는 넘어야 돼요. 내가 단독 필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9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공유인 경우에 있어서 공유 면적이 여기에 공유 30제곱미터 갖고 있고 저쪽에 단독 필지 60제 갖고 있다. 합하면 90대잖아요. 줄 수 있다는 분양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 그다음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보다 클 때 뭐냐면 조례에서 권리가액은 좀 달라요. 조례에서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한 개 구역 내 제가 필지를 3개 있다면 3개 필지를 합한 종전평가 금액입니다. 이게 조례에서 권리가액인데 그 금액이 최소 규모 공동주택. 자, 분양을 하는데 제일 작은 게 19평, 20평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 10억이었다. 그리고 종전에 갖고 있는 내 토지들 합해보니까 10억이야. 범위 안에 들어오죠. 분양권 준다는 겁니다. 요 두 개. 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대한 예외가 또 있어요. 근데 만약에 권리 산정일 이후에 일부를 취득했다? 야, 걔는 뺄 거야. 그러니까 권리 산정일 전에 내가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다 하면 분양권이 하나가 주어집니다. 근데 권리 산정일 전에는 60이었고 권리 산정 위해서 30만 더 사면 90 되잖아요. 샀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리 산정 이후에 추가 더해지는 거는 뺀다. 이렇게 요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를 취득하거나 남의 거를 잘라서 사거나 권리산정이지. 요거는 분양권 할 때 그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것 때문에 분쟁이 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지 범위 내에 점유한 건축물 있죠. 자, 단독 같으면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권리산정일 이후에 토지만 샀어. 그래서 90제곱미터를 맞췄거나 한 경우 이거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이 중요합니다. 요 권리산정 기준일. 그리고 조례 보시면 또 있어요. 자, 권리산정일 후 관련된 내용으로서 다음은 여러 명을 일 분양 대상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세대로 전환했어요. 다가구인데. 그럼 다세대면 소유권이 하나였는데 10개가 됐다. 우리는 10개 분양권이야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권리산정일 이후에는 이거 인정 못한다. 돼 있고요. 1필지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잘랐어. 인정 안 된다. 권리산정.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서울시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 지금 36조 요걸 참고해 있어서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아마 돌아가시면은 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 교재랑 서울시 조례랑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자 법과 조례에 있는 원칙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안다고 다 아냐? 그렇지가 않아요. 분양권은 판례를 가지고 설명하면 4시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례를 한번 볼게요. 1세대 1주택 관련 세대 분리하는 거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 분리를 했어요. 근데 1번 경우 분양 신청 만료일 후 세대 분리를 했습니다. 분양 신청 만료일 후에. 그 얘기는 뭐죠? 구역 내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각각 따로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는 1주택 공급이죠. 자, 2부는 관리 처분 전에 분양 신청 전에 세대를 분리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왜? 대신 이 자제분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조건을 갖춰줘야겠죠. 하면은 분양권이 각각 나오는데 불구하고 분양 신청 만료일 후에 그때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분양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한 주택만 공급이 돼요. 왜? 관리 처분의 기준은 분양 신청 기간 중에 마지막 날 만료될 때가 기준이에요. 그 이후에 하면 안 돼요. 그 이전에 했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등본상의 주소지가 똑같아. 자,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우리는 다른 세대야, 독립한 세대야. 근데 야 무슨 소리야? 주소가 똑같은데 따져봅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분양 자격이 인정되지가 않아요. 야, 어떻게 아파트 집합 건물은 뭐죠? 101호, 102호가 집이 따로따로예요. 부모 자식 간에 101호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니네가 불리한 세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건 1세대. 이거는 분양권 하나만 나갑니다. 근데 다가구다. 다가구인데 부모는 4층에 살고 3층에 살고 아들은 1층에 임차를 삽니다. 그리고 그 호흡 구분이 가능하고 한 경우에 호실 구분이 된다고 하면 이 증빙자를 가지고 제출하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업 시행자가 이런 것들이 관리처분 계획서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다 하셔야 됩니다. 동거인. 우리가 그 등본을 띄면 가족 쭉 나오죠. 부모 있고 녀 이렇게 다 관계가 나오죠. 근데 저 밑에 동거인이 있어요. 동거인. 동거인은 그 세대주의 형제가 될 수 있고 또 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는데 동거인은 같은 세대냐? 근데 이 동거인이 여기 동거하면서 구역 내 다른 집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1세대라면은 합해서 한 세대만 나오죠. 동거인이 뭘까? 한 세대냐? 서울시는 한 세대예요. 서울시 지리회신에서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국토부는 동거인은 뺍니다. 동거인이자 하더라도 동거인 저쪽에 집 갖고 있으면 분양권 하나가 나와요. 서울시는 지리회신 내용에 따라서 안 나옵니다. 1세대에 포함시켜버려요. 다릅니다. 그 얘기는 또 뭐죠? 서울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언젠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만 지금 인허가 들어가면 동거인 세대에 포함돼 가지고 합해서 1세대밖에 안 나와요. 자, 재개발 사업에서 여러 명이 다수 필지를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필지 하나, 둘, 세 개인데 첫 번째 필지에서 A, B, C, A, B, C, A, B, C인데 여기에 A가 나는 여기는 합하면은 다들 90제곱미터 이상 되니까 분양권이 하나씩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 대표자 A, 여기에 대표자 B, 여기 대표 C로 하면은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 나옵니다. 왜?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그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똑같죠. 동일한 소유 구조인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봅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밑에 그림 보게. 한 사람이 1필지 전부를 갖고 있고 또 다른 필지는 일부를 갖고 있어요. 자, 이때 그러면 야 이거는 분양권이 얘 나오고 얘 나오냐? 아니야. 얘 합해서 하나 나와 있네. 여러 가지 복잡한데 두 개 나옵니다. 위에는 자,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죠. 얘는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잖아. 얘는 A, 얘는 A, B, C. 공유 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각 부동산별로 토지증 소유자를 판단한다는 게 법제처 해석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 판단합니다. 얘는 동일하니까는 같이 판단하고 얘는 동일하지 않으니까 따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권리 산정 기준일과 연관되는 사항을 좀 볼게요. 처음에 권리 산정일 이전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90, B가 45, C가 45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면요. 합해서 하나 나오거나 A가 난 90이니까 나 혼자 신청할래? B, C 청산돼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죠. 그런데 권리 산정일 지난 후에 B가 C 거를 샀어요. 그럼 나도 이제 90이 됐으니까 분양권 나오겠지, 각각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 나오죠. 왜? 아까 권리 산정 기준을 하고 예외 규정 얘기했죠. 자, 9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분양권 나온다고 그랬어요. 공유인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요거 예외의 예외. 1항 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격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어떻게 됐죠? B가 요 공유된 거를 취득했죠. 요거는 90제곱미터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이 요래서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사례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A와 B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A가 다 사버렸어요, 이걸. 1조합원이 됐습니다. 근데 샀다가 바로 팔았어요. 하나를. C로 됐어요. 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아까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건 특히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투기과열지구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다물권은 투기과열지구와 관계없이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는 다물권자한테 받은 사람은 합해서 1조합원으로 되고 1분양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1조합원한테 산 거잖아, C가. 그럼 합해서 분양권 하나만 나와야지. 조합원도 한 명이 돼야지. 라고 작년까지는 국토부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다들 인가 검증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소송을 통해서 아니야. 이건 일시적으로 A가 잠깐 소유했다 파는 거니까 이건 분양권 줘야 돼. 판결로서 분양권 2개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리가 됐어요. 분양권 2개.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권 하나였다가 지금 관리처분하는 데는 국토부가 지리회신을 바뀌었습니다. 바꿔서 작년 10월 달에 바꿔서 일시적 다물권의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이 경우는 인정을 해서 분양권 2개를 준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밑에 거 역시 다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A, B가 부부입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는 부부로서 1세대에 속하는 거였어요. 근데 각각 단지 내에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1세대면 원래 하나 줘야죠. 근데 B가 부인이 자기 갖고 있는 걸 C한테 팔았어요.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이 경우에 분양권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1세대를 어차피 두 개지만 1세대를 한 명으로 보면은 한 명의 소유자로부터 각각 누가 산 사람이 있다면 이건 다물권자의 물건을 양수한 거잖아요. 그럼 합해서 1조합원이 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도 맞고. 그런데 작년에는 인정을 해줬어요. 작년까지 관리처분할 때는 법제처에 따라서는 이게 부부와 한 명과 1세대와 이거를 일치로 보지 않았습니까? 한 명과 1세대를 같이 보지 않고 따로 본 겁니다. 처음에 법제처는.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명으로부터 산 거는 분양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10월부터는 안 되는 걸로 다시 번복이 돼가지고 분양권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1세대와 한 명이란 개념 자체가 일치해버렸어요. 자,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방금 그림으로 이제 말씀드린 사례는 지금 한 6가지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실제 우리 전문가들, 정비업체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것들은 책으로 한 권이에요. 사례만 가지고도 판례 사례만.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전문 과정 들어가면 교육받는 교재로서 이제 나온 책이 있고 어쨌든 지금 그리고 유의할 게 뭐냐면 다른 구역에선 됐는데 우리 여기는 왜 안 될까?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를 수 있어요.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인가 처분됐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처분됐으면. 그리고 다른 데서 소송으로 판결을 받았다. 우리도 이제 관리처분 기준에 넣어야 된다.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판결은요. 그 해당 구역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내용이지 그게 전체를 구속하지는 않아요. 그 해당 건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인가권자는 판결이 있었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대로 하면 똑같이 소송을 하든가. 다만 대법 판결이 나오면 그제서야 이제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합니다. 일반 1심, 2심 판결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거고 법제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 조례, 정관,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을 모두 검토를 하게 되는데 분양권은 법에서는 기본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 조례. 근데 조례를 따라서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 기준에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정관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관리처분 기준에 안 잡으면 분양권 못 줘요. 특히 무허가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처분 계획에서 잡아놓지 않으면 분양권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검토하기 때문에 분양 신청 전에 물권자들은 다 조합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거래하시는 분들에서 애매하다. 그럼 무조건 조합하고 협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죠? 조합하고는 항상 소통 창구를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 바람에 그건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여기 이메일 있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 가능한 내용 있으면 청취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